사장, 김병헌의 초의식 독서법 2, 개론.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천재를 만드는 3가지 조건. 1993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앤더스 에릭손 교수는 천재와 재능에 관한 기념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우수한 재능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체스, 음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천재들은 모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차르트를 들었다. 그는 모차르트가 만 2세부터 8세까지 일주일에 35시간씩 총 10,000시간의 연습을 거쳤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즉 모차르트는 선천적인 천재, 음악의 신동이 아니었다. 모차르트는 최소 18년 동안의 혹독한 연습을 견뎌낸 뒤에야 우리가 아는 음악의 천재가 되었다. 요컨대 모차르트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의 천재성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값진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노력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에릭손 교수의 기념비적인 연구를 통해 인류는 천재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시작점으로 천재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평범한 사람들이 천재로 도약하는 과정을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환경을 토대로 살펴본 책들과 나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천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3가지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에릭손 교수의 연구에서는 2가지였는데 여기에 내가 1가지를 더 추가했다. 내가 1가지 사실을 더 추가한 근거는 개인적인 경험과 데니얼 코일의 주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계적인 수준의 사람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평범했던 사람이 이만큼 자유자재로 어렵지 않게 책을 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도약한 것은 둔재가 천재로 도약한 것만큼 놀라운 성장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내가 천재가 되었다거나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위대함이나 탁월함은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비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앞으로 설명할 3가지 요소가 다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말콤 글래드웰은 자신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사회 문화적 환경을 하는 측면에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연습량, 즉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와 평범한 실력을 가진 연주자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결국 연습량, 즉 연습 시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최소 10,000시간을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한다. 나를 봐도 그 말은 정확하다. 내가 1년이나 2년 정도만 책을 읽었다면 지금처럼 책을 많이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스포츠 선수든 소설가든 피아니스트든 간에 그 분야에서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연습을 해야 한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틴 역시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것이 천재가 되는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이다. 10,000시간의 연습량, 즉 10,000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9시간 정도 연습할 수 있는 지독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00시간을 연습하기 위해 하루에 9시간을 투자한다면 3년이면 된다.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천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평생 연습을 해도 실력이 제자리인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10,000시간 이상을 연습하더라도 모두 천재가 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2번째 요소이다. 천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즉 재능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가 필요하다. 이 점화장치는 자신에게 보내는 자기암시가 될 수도 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식일 수도 있고 자신의 분야나 코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다. 또한 점화장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스스로 갖게 되는 강력한 동기부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가지게 되는 열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시작되었든 간에 그것은 열정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덕분에 우리는 위대한 인물과 위대한 삶에는 반드시 열정이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랠프 월도 에머스는 세계 역사에서 모든 위대하고 위험 있는 순간은 열정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열정을 통해 내면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천재로 도약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제프 콜비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세 번째 요소를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탤런트 코드의 데니얼 코일은 표현을 바꾸어 심층 연습이라고 했다. 요약하자면 천재가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이것이다. 1. 만시간의 연습량. 2. 재능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 3. 신중하게 계획된 심층 연습. 3년 동안의 내 독서 경험을 되돌아볼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평범했던 내가 1년 9개월 동안 40권의 책을 출간해내는 비범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잘 손에 잡히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중하게 계획된 심층 연습. 제프 콜비는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했다. 한편 데니얼 코일은 이를 심층 연습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주장하는 것을 잘 따져보면 결국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란 단순히 양만 늘려서 마구 연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주 예리하게 의도된 연습을 한다는 뜻이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에게 특별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날카롭게 찾아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대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그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통해 더 많이 인식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기억하는 능력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 성장했다. 모차르트와 타이거 우즈를 보자. 모차르트에게는 전문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아버지로부터 신중하게 계획된 훈련을 받았다. 타이거 우즈 역시 교육자이면서 스포츠에 열정이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신중하게 계획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제프 콜비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구체적인 예로 미국의 국부 중 한 명이자 미국 산문문학의 거장인 벤저민 프랭클린을 소개한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 잡지에 실린 산문을 시로 바꿔 써보는 고도로 의도된 연습을 반복했다. 그리고 자신의 구성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 문장씩만 적은 종이를 모아서 시간이 지난 뒤 재배열하는 등 고도로 조직된 방법으로 연습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산문을 선택하여 읽은 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쓰고 그 글을 원래 글과 비교해가며 실수를 찾아내 고쳐쓰기를 반복했다. 이처럼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하려면 각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한 권의 책을 쉽게 읽고 이해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벗어나 있다.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핵심을 뽑아내 요약하고 자기 생각과 저자의 생각을 비교하여 통합하고 나름대로 해석한 후 다시 그것이 제대로 익힌 것인지에 대해 검증해보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해 나갔던 나의 도서관 생활 3년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심층 연습이란 무엇일까? 심층 연습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보인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래서 역설을 바탕으로 한다. 심층 연습은 바보 같아 보일 만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수없이 허용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빨리 해치우는 게 아니라 교정하고 좀 더 제대로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바보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그렇게 끈질기게 늘어질수록 더 많이 향상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많이 도약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기에 역설의 과정이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속도를 늦추더라도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교정하는 의도적인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민첩하고 우아한 스킬을 습득하게 된다. 이것이 데니얼 코일이 말하는 심층 연습이다. 심층 연습의 특징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한 번을 연습해도 제대로 한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꺼이 인내해야 하고 실패나 실수를 더 많이 해서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의 독서 과정도 데니얼 코일이 말한 심층 연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책 한 권을 빨리 읽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노트에 중요한 사실과 핵심 내용을 쓰고 여기에 내 생각을 통합하여 종합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견해를 뽑아내기 위해 그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썼던 것이다.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책을 읽어도 천재와 범인이 나뉘고 인생의 변화 여부 또한 갈린다. 그 이유는 바로 심층 연습의 차이에 있다. 실수나 실패를 수없이 반복하며 거북이처럼 한 단계씩 성장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큰 도약을 할 수 없다. 심층 연습은 어떻게 보면 실수나 실패를 수없이 반복하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직하게 거북이처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소 둔해 보이지만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부터는 보통 사람들이나 약삭 빠른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좋은 사례로 영국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을 탄생시킨 브론테 자매를 들 수 있다. 자매 모두가 탁월한 작품을 남긴 작가라는 점에서 그녀들이 글쓰기 재능을 타고났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오판이다. 그녀들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타인의 혹독한 비평도 그녀들의 심층 연습을 막지 못했다. 그녀들은 미숙함과 엉성함을 극복하며 거북이처럼 쓰고 또 쓰면서 자신들의 글쓰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그녀들은 다양한 형태로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썼다. 그리고 그러한 글쓰기는 그녀들의 능력을 도약시키기 위한 충분한 훈련이 되었다. 실패작으로 분류되는 수백 편의 작품을 쓰면서 그녀들의 글쓰기 역량은 소리 없이 조금씩 향상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지점에 도달해 폭발하자 세계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 폭풍의 언덕이 탄생하게 되었다. 독서법을 놓고 종합해보면 신중하게 계획된 심층 연습에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훈련이다. 쉽게 빨리 읽고 이해하는 독서에는 절대로 이런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을 뽑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견해와 종합하여 요약하는 것을 반복하는 독서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훈련에 대해 검증과 피드백을 거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패나 실수에 관대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항상 자신의 한계치에 가까운 부분에서 연습하므로 실패나 실수가 많은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무한 반복이다. 무한 반복을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우둔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뇌 네트워크는 강화되고 점점 천재의 뇌로 바뀐다. 신중하게 계획된 심층 연습이 가진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한계를 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가 필연적으로 많이 생긴다. 2. 자신의 훈련에 대해 검증하고 교정한다.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데 집중한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얼핏 보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3. 그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알게 모르게 했던 3년 동안의 독서법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기가 막힐 정도로 잘 배합되어 녹아있다는 것이다. 재능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 재능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는 의식과 마음, 생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능력을 지닌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 상태와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천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는 그 에너지가 천재들만이 가진 뇌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1시간 정도 독서를 하면 손이 떨릴 정도로 기진맥진해진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버린다. 즉 나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책을 읽는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사탕을 곁에 둬야 한다. 실제로 사탕 한 통을 한두 시간에 다 먹어치운다. 독서를 할 때마다 내 몸이 당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항상 사탕을 몇 통씩 사가지고 다닌다. 재능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는 한 가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랑, 자기암시, 강한 의식, 타인의 탁월함으로 인해 생기는 자극, 용기, 자신감 등이 모두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심하지 못하는 사람과 무슨 일에도 골몰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며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 공자의 이 말처럼 점화장치는 전심하게 하여 온몸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점화장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연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점화장치는 마음과 심리 상태, 의식 등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 여성 골퍼들이 세계 골프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일구는 데에는 탁월한 점화장치가 존재했다. 바로 1998년 한국 여성 최초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세리 선수이다.
같은 한국 여성이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많은 한국의 여성 골퍼들이 큰 자극과 용기를 얻었다. 바로 이것이 점화장치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한국 여자 선수들 45명이 LPGA 투어 우승컵의 3분의 1을 싹쓸이해버렸다. 강력한 자기 암시와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의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책과 나는 하나다. 나는 책을 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다. 같은 의식과 생각은 책의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가짐이다. 이런 생각들은 그 어떤 스킬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이 독서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강력한 점화장치였다. 재능에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대상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 그 분야의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그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한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없다. 그래서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